여보, 당신 살아 있었던 거야? 20년 전 죽었던 남편이 아들의 결혼식에 백만장자 재벌로 나타났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틀림없이 죽은 남편이었지만 그는 정옥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죠. 완벽히 낯선 눈빛. 그는 정옥의 존재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왜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의 지난 20년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장가가는 날이야. 마음속으로 수없이 남편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호텔 웨딩홀 로비가 분주했어요. 박정옥은 혼주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로비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작은 진주 브로치가 달려 있었죠. 손님들이 올 때마다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긴장해서일까요? 아니면 혼자라는 사실이 더욱 뼈저리게 느껴져서일까요? 건네는 인사에 미소로 답하면서도 정옥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신부 측 혼주는 부부가 나란히 서서 인사를 받는데 자신은 혼자였으니까요. 예식장 로비의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뿜어냈지만 정옥의 마음속 깊은 그늘만은 지워내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건설 현장으로 떠났던 남편은 따뜻한 체온 대신 차가운 유골함이 되어 정옥의 품에 돌아왔죠. 20년이라는 야속한 세월이 흘렀지만 정옥은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당신이 봤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또 한 무리의 하객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옥은 허리를 숙였어요. 같은 인사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20년 전으로 향했죠. 그때였습니다. 한복 가슴에 달아둔 넥타이 핀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의 유품인 작은 은색 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핀이 미끄러졌어요. 브로치 고리가 헐거웠던 거죠. 정옥은 황급히 몸을 숙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손이 먼저 핀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회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그 눈빛이, 그 손의 모양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똑같았습니다. 20년 전 떠난 남편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았죠. 광대뼈가 살짝 나온 것도, 눈꼬리가 약간 처진 것도, 오똑한 콧날도, 모든 게 남편 한재성과 똑같았습니다. 정옥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숨이 턱 막히고 다리에서 힘이 스르륵 빠져나갔죠. 남자는 핀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뒤집어 봤습니다. 그 손가락의 움직임이 정옥의 심장을 먹게 했어요. 손가락이 핀의 작은 흠집을 쓰다듬었습니다. 뒤집어 보고 엄지로 한 번 더 만지작거렸죠. 그건 남편의 습관이었어요. 손에 쥔 작은 물건을 늘 그렇게 뒤집어 보던 버릇. 고개를 살짝 숙인 각도까지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떨어뜨리신 것 같네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정옥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소리까지 똑같았거든요. 낮고 부드러운 음성,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어조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죠. 여보, 당신 살아 있었던 거야? 정옥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간신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핀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어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정옥의 손바닥에 핀을 올려놓았죠.
그 순간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정욱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 손, 이 온도, 이 느낌. 모든 게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며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떠났죠. 정욱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걸음걸이까지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욱은 현관 기둥을 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손에 쥔 넥타이 핀이 뜨겁게 느껴졌어요. 멀리서 그 남자가 누군가와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죠. 죽은 남편이 살아서 눈앞에 서 있다니.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다니. 이것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정욱을 바라봤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때 회사 직원 한 명이 다가와 민재에게 설명했습니다. 아까 인사하신 분의 이름이 마이클란이고 회사 최대 투자자라고 했습니다. 정욱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마이클란. 그 이름이 귀에 울렸어요. 한재성, 마이클란. 두 이름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죠. 만약 정말 남편이 살아있다면 왜 20년 동안 연락이 없었을까요? 왜 마이클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가족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민재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정욱은 다시 그쪽을 바라봤어요. 마이클이 장경우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는 모습마저 남편과 똑같았죠.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손에 쥔 넥타이 핀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예식 시작 30분 전이었습니다. 정욱도 혼주석으로 향했죠. 복도를 걸으며 정욱은 계속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마이클을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았죠. 정욱은 신랑 측 혼주석에 홀로 앉았습니다. 바로 옆 신부 측에는 양가 부모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옆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죠. 그때 뒤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정욱이 고개를 돌렸어요. 마이클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마이클이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이상한 감정이 스친 것 같았죠. 하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당당한 모습이었죠. 정욱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혼자서 여기까지 왔구나, 우리 아들.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어요. 아름다운 모습이었죠. 주례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주례는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들이 많이 오셨다며 운을 뗐습니다. 특히 신랑이 몸담고 있는 미래건설에서 귀한 분들이 참석했다고 했죠. 주례가 마이클한 고문에게 축사를 부탁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마이클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죠. 정욱은 그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마이클이 단상에 섰습니다. 준비해온 원고를 펼쳤어요. 한민재 대리가 회사의 미래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인재라고 했어요. 마이클이 말을 이어가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원고를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정욱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박정욱 여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정욱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너무나 또렷한 한국어 발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그 목소리.
정욱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았어요. 마이클도 잠시 멈칫했습니다. 박정욱. 그 이름이 너무나 익숙하게 혀끝에서 맴돌았거든요. 마치 평생 불러온 이름처럼요. 마이클이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갔어요. 박정욱, 왜 그 이름이 이렇게 익숙하지? 짧은 두통이 몰려왔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마이클은 가슴속 어딘가가 계속 이상했어요. 뭔가를 잊어버린 것 같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욱은 한복 치맛자락을 꼭 쥐고 자리에 앉았어요. 앞에 놓인 음식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멀리 마이클이 보였습니다. 장경호 회장 옆에 앉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욱은 황급히 시선을 돌렸어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죠.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정욱도 일어서려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장경호 회장이었어요. 민재가 회사의 귀한 인재라며 덕담도 했죠. 하지만 장경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뭔가 경계하는 것 같았죠. 장경호는 잠시 정욱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정욱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천천히 열었어요. 그 안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죠. 손때 묻은 상자였습니다.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어요. 작은 수첩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정욱은 수첩을 꺼내 펼쳤어요. 빼곡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죠. 단정하고 꼼꼼한 글씨체. 날짜와 작업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눈물이 뚝 떨어져 수첩 위에 번졌어요. 전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하루만 더 버티면 민재 장가 보낸다. 손은 거칠었습니다. 허리는 늘 아팠죠. 새벽 청소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아들만 잘 키우면 됐으니까요. 민재가 치킨 한 마리를 사들고 왔었습니다. 내일 아버지 생각 많이 나겠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럼 아들 장가 보내면서 남편 생각 좀 안 나겠냐며 웃으려 했지만 눈시울이 붉어졌죠. 민재는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정욱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정욱은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미래건설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정욱은 초등학생 민재의 손을 꽉 잡고 들어갔어요.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책상 너머 정장 입은 남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어요. 남자는 작은 나무 상자를 책상 위로 밀어냈습니다. 유골함이었습니다. 정욱의 손이 떨렸어요. 상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현장 상황이 워낙 열악해서 시신 수습 후 바로 현지에서 화장을 진행했다고, 운송 과정의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차분하고 무미건조한 목소리였어요. 정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장이요? 제 동의도 없이요? 남자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현지 상황이 열악해 시신 보존이 어려웠다고,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선? 그 단어가 귓전을 때렸어요. 정욱은 유골함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그 안에 남편이 들어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제가 확인이라도 할 수 있나요? 정말 제 남편이 맞는지.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신원 확인은 현장에서 이미 끝났다고, 여권과 사원증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옆에서 어린 민재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남자는 또 다른 작은 박스를 밀어냈습니다. 유품이라고 했어요.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열었습니다. 넥타이 핀이 보였습니다. 공사 수첩도 있었죠. 그게 전부였어요. 작은 박스 안에 남편의 흔적이 고작 그것뿐이었습니다. 두꺼운 봉투가 책상 위로 밀려왔습니다. 위로금이라고 했어요. 정옥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죠. 서류가 건네졌습니다. 남자가 설명했어요. 회사에서 최대한 보상을 해줬으니 더 이상의 법적 분쟁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간단하다고 했죠. 빼곡한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하나도 읽히지 않았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정옥의 손이 떨렸어요. 옆에서 민재가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작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어요. 정옥은 유골함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정말 당신이야? 정말?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정옥은 도장을 집어 서류 위에 덜컥 찍었어요.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 무게가 남편의 무게를 대신할 수는 없었죠. 유골함도 건네받았습니다. 정옥은 민재의 손을 잡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품 안에 유골함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당신이 맞는 거야? 의심이 가슴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화장이 끝났으니까요. 어린 민재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오냐고. 정옥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들의 손을 더 꽉 잡았을 뿐이었죠. 장례식장은 초라했습니다. 친척 몇 명과 회사 사람 몇 명이 전부였어요. 영정 사진 옆에 작은 유골함이 놓여 있었죠. 정옥은 유골함을 바라보며 계속 의심했습니다. 정말 저 안에 있는 게 당신이야?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정옥은 계속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혹시 그때 유골함 속에 있던 게 정말 당신이 아니었던 거야? 회사가 뭔가를 숨긴 거야? 마이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핀을 뒤집어 보던 손가락, 자기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모든 게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그 작은 유골함, 확인도 못한 채 받아들여야 했던 죽음. 정옥은 베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랍을 열어 정리하는데 멈칫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넥타이 핀이 없었어요. 그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한복에 달고 있다가 떨어뜨렸었죠. 그리고 마이클이 주었습니다. 돌려받았던가? 기억이 흐릿했어요. 너무 놀라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가 신혼집 정리를 마치고 인사를 하러 들렀어요. 저녁을 먹으며 민재가 결혼식 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고모님이 자신을 많이 챙겨주며 앞으로 일 잘해보자 하셨다고 했습니다. 정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고모님 혹시 예전에 다른 이름 있었다는 말은 못 들었냐고. 이상한 질문이었죠. 민재는 다들 그냥 마이클 한이라고만 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정옥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죠. 아버지 한재성은 미래건설 해외 현장 사고 후 동의 없이 화장되어 유골로 돌아왔고 회사는 위로금을 빌미로 각서를 강요했다는 것. 민재의 수저가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냐며 화를 냈지만 동시에 슬펐죠. 정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정말 아버지가 맞았을까요? 민재의 물음에 정옥은 확인도 못하고
유골함만 받았다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민재는 직감했습니다. 미래건설이 보낸 유골함이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회사가 뭔가를 숨긴 거라면 확인해 봐야죠. 민재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다음 날 일찍 출근했습니다. 본사 건물 지하 문서실에서 먼지 쌓인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서 발견한 20년 전 해외 프로젝트 서류. 그 안에 꽂힌 수첩 복사본은 아버지의 필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꼼꼼한 글씨로 자재 불량과 현장의 위험 경고가 빼곡했지만 결재란의 장경호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아버지 한재성의 절박한 경고는 장경호의 도장 아래 묵살되었던 거죠. 보고서에 적힌 시신 훼손 심각, 현지 즉시 화장이라는 문구에 민재는 멈칫했습니다. 소지품만으로 신원을 단정 짓고 황급히 화장해버린 건 아닐까? 만약 회사가 사고를 은폐하려고 서둘러 처리했다면? 유골함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 마이클란 그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 시각 마이클란은 호텔방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넥타이핀이 놓여 있었어요. 결혼식 날 로비에서 주운 그 작은 핀. 정욱에게 돌려주지 못한 채 잊고 있었죠. 마이클은 문득 그 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촉감.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손에 쥔 순간 묘한 감각이 밀려왔어요. 왜 이렇게 익숙하지? 마이클은 핀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뭔가가 떠오를 것 같은데 잡히지 않았습니다.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죠. 박정옥.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남편 유품이라고. 첫 출근하던 날 자기가 사준 거라고. 마이클은 핀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왜 이 여자가 자꾸 생각나지? 왜 이 넥타이 핀이 편안하게 느껴지지? 그날 밤 마이클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하지만 깨어나면 기억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결심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민재 대리와 그 어머니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사흘 뒤 호텔 한 식당. 박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마이클이 일어나 맞이했어요.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이클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죠. 넥타이 핀이었어요. 사모님, 그날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정욱은 숨이 멎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보게 됐는데 이상하게 익숙하더군요. 마이클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욱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20년 전 사고, 유골함,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화장당한 남편, 민재가 공사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이클은 무심코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첩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였습니다. 비오는 공사장, 무너지는 건물, 관자놀이를 짚었습니다. 두통이 몰려왔어요. 정욱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세 사람이 찍힌 가족 사진. 사진 속 남자를 본 순간 마이클은 숨이 멎었습니다. 자신이었어요. 재성 씨예요. 제 남편 한재성. 폭발하듯 기억들이 쏟아졌습니다. 정우가 민재야. 정욱이 마이클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재도 다가왔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한재성과 민재는 회사 문서 보관실에서 만났습니다. 민재가 복사해둔 서류들을 펼쳤어요. 한재성의 경고 메모들, 회사의 무시, 장경호의 결제 도장. 아버지는 계속 위험하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회사는 한재성이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나만이 아니야. 다른 세 사람도 죽었어. 다른 세 사람도 죽었어. 한재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당신이 받은 유골함,
내가 아니었어. 회사가 서둘러 화장을 해버린 건 증거를 없애려는 거였지. 정욱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20년 동안 다른 분이었을 거야. 나 대신 돌아가신. 한재성이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당신 혼자 20년을 고생했어. 정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살아있었잖아.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야.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고를 남편인 줄 알고 모셨다는 것. 그분의 진짜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 민재가 말했습니다. 회사를 고발해야 해요. 한재성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래, 나만이 아니라 다른 희생자들을 위해서라도. 며칠 뒤였습니다. 한재성은 장경호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어요. 세 사람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장경호가 앉아 있었어요. 한재성이 다가가자 장경호가 일어섰습니다. 한재성을 마이클이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20년 전 일은 끝났어요. 부인도 각서에 도장을 찍었잖아요. 장경호가 정욱을 바라봤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재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들이 서둘러 화장을 해버린 건 증거인멸이었잖아. 장경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실 공사, 사고 은폐, 유고를 뒤바꾼 것까지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장경호는 또다시 돈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재성을 진실을 밝히고 죗값을 치르라고 했죠. 장경호는 한재성이 아직 순진하다고 비웃었습니다. 자기는 그저 회사 일을 했을 뿐이고 시신이 바뀐 것은 단순한 오해라고 말했어요. 장경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결과는 뻔하다고. 당신이 질 거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한재성의 증언과 회사 내부 문서들이 언론에 공개됐죠. 장경호는 처음엔 부인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부실 공사, 산재 은폐, 보험 사기, 그리고 시신 처리 과정의 중대한 과실 혐의로 구속 기소됐죠.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은 3명의 희생자 유골이 모두 뒤섞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느 유골함에 누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죠. 한재성은 다른 세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저만 살아남아서 죄송합니다. 박민수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회사 잘못이죠. 세 가족은 함께 합동 연결식을 열었습니다. 한주성은 재산 일부를 희생자 유가족 기금으로 내놓았어요. 민재는 미래건설을 떠났습니다. 1년 후 동네 작은 공원. 정욱과 한재성, 민재 부부가 유모차를 밀며 걷고 있었습니다. 유모차의 작은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정욱을 보며 방긋 웃었죠. 한재성도 다가와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4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한재성이 민재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넥타이 핀이 들어 있었죠. 자랑스러운 날마다 한 번씩만 꽂고 나가라고 한재성이 말했습니다. 민재는 핀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욱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약속 지켜요. 한재성이 정욱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킬게. 이제는 안 떠나. 따뜻한 봄 햇살이 4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다시 이어진 가족의 시간. 20년의 공백은 메워졌습니다. 하지만 한주성과 정욱은 알고 있었어요. 함께 합동 연결식을 치른 다른 세 가족의 슬픔을.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기적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건네는 따뜻한 댓글 한마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 한 편이었습니다.